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이 조금 올라주는 것 같아서 내심 오늘 장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2% 넘게 올라줬는데 제가 경주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올랐던 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하루 반짝 오른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 랠리의 시작이냐, 이거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개 꼽아놨습니다. 먼저 LG화학 얘기인데요. LG화학이 시총 5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갑자기 주마등처럼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납니다. LG화학이 구 LG화학이죠. 네. 느닷없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으로 나누게 됐던 이 모든 물적 분할 사태의 그 시조새 같은 예. 그 퇴고 쪽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LG화학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서 물적 분할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풍산과 또 이런 사건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때 당시 주가를 봤더니 이제 7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락했다가 또 등락하다가 쭉 미끄러져서 40만 원대까지 이제 추락을 했었었죠. 그게 지금 66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LG화학, 구 LG화학이 물적 분할하기 직전에 주가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느끼는 소외 같은 것들은 물적 분할을 안 했었으면 그럼 이 LG화학이라는 그 구 LG화학이라는 주가는 지금쯤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주가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런 안타까움도 함께 드는 반면에 결과적으로 이렇게라도 그때 물적 분할 직전에 주가를 향해 간다는 점들, 이제 그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핵심은 이제 배터리입니다. LG화학이 화학이지만 그 화학 소재가 결국은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를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재료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5위 때까지 좀 올라왔었죠. 저는 LG화학도 이제 새롭게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기 비즈니스에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LG화학이 시총 5위라고? 소시적에 LG화학 안 가지고 있던 투자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분할할 때 LG화학 처분했었거든요. 아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그죠? 근데 9위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네. 그리고 5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한때 이제 에너지솔루션 상장 전에는 3등을 다투던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은 이제 에너지솔루션이 2등이고 하이닉스가 3등인데 하이닉스가 2등일 때 3등을 다투는 회사였는데 어제 이렇게까지 밀려날 줄 몰랐어요. 일단 이게 그 LG화학을 보시면은 그 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가 있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한 116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다시 올랐어요. 이게 에너지솔루션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온 것도 있죠. 왜냐면 이게 그 약간 100조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3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어쨌든 한 40만 원 중반까지, 아니 50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이 84%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 이 지분 가치만 해도 한 93조 원 되거든요. 근데 LG화학 시가총액이 지금 46조 원이에요. 물론 이게 지분 가치를 한 60%에서 70% 할인받습니다. 그래봤자 한 37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사업을 하잖아요. 화학 사업하고 첨단 소재 하고요. 첨단 소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 2000 양극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OLED 소재 이런 것들 하고요. 화학 업종에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게 화학 업종 실적이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롯데케미칼 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은 나프타를 크래킹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화학 제품을. 근데 이게 그런 미국의 그런 에탄 크래커를 갖고 있는 회사들 대비 경쟁력이 안 좋았습니다. 천연가스가 워낙 쌌으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유가보다 천연가스가 많이 비싸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탄 크래커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비해서 안 좋았던 경쟁력이 회복되는 것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LG화학들 회복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그룹주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순위도 올랐다. 야, 현대모비스도 그때 무슨 자회사 설립 논란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신 분들은 그때 처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처분해서 오른 거 아니에요? 저도 현대모비스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아주 조금 하긴 했었는데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올랐던 거는 아닙니다. 예.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거였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지분 처분하는 이슈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자회사들이 고환율일 때 수익적으로 굉장히 우대를 받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로는 최근에 이슈였어도 KT에서도 지분 교환하면서 앞으로도 이 정 회장의 지분을 좀 현대모비스 부분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는 우호적인 입장이 생기지 않았나 정도가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1%가량 빠지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대모비스가 조금 올랐던 건 최근에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환율적인 정책이 조금 있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총에서 현대모비스의 순위도 올랐고요. 반대로 순위가 떨어진 거 한번 볼게요. 기술주의 대표 네이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플랫폼주, 네. 플랫폼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승승장구했던 게 역시 플랫폼 관련주였고, 거기 선봉에 네이버, 카카오,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주가도 뭐 2배, 3배 이상 이제 급등을 하다가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게 됐었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주가에 큰 변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좋아하는 주식과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주식, 뭐 고물가주, 저물가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플랫폼 관련주들은 아주 전형적인 저물가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돈이 많을 때는 우리가 이런 플랫폼의 성장성이라든가 플랫폼의 이용이라든가 또 플랫폼이 좋아하는 수수료들을 선뜻 지불하게 되지만, 돈이 마르게 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는 이제 플랫폼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배달앱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많고 막 우리 뭐 그래 흥청망청 될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도 그냥 주문합니다. 네. 배달료 내더라도 네. 그냥 다 하지만 이제는 배달료가 아까워서 직접 가서 포장을 사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정부 정책 입장에서도 과거의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를 바라봤을 때는 성장이었었고 기술주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줬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들은 수수료 뗀다고 하죠. 네. 전반적으로 물가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또 정책도 어느 정도 선을 긋습니다. 하고 플랫폼들에게 희생을 더 강요하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네이버 한때 뭐 40만 원, 42만 원, 지금 23만 원까지 왔고요. 카카오 17만 원 뭐 네. 이러다가 15만 원 이러다가 지금 7만 원대까지 오게 됐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반등도 나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되는 한 꽤 이 플랫폼주의 바닥 다지기는 길어질 기대가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알아서 견뎌야 됩니다. 네, 뭐 이미 판단을 아마 하셨겠고요. 이걸 또 길게 가져가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이런 플랫폼주들은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담고자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로 알겠습니다. HMM은 지금 10개 단위 떨어졌어요. 주가 뭐 요새 추풍 낙엽입니다. 이게 일단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과도하게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의 최대 수혜주였죠. 그 해상우님이 해운우님이 정말 뭐 10배 이상 막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컨테이너 지수도 떨어지고 있는데 뭐 건화물 지수는 이미 많이 빠졌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게 한때 막 퍼가 막 3배까지 네.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피크아웃을 먼저 봤기 때문에요. 주가는 좀 미리 많이 빠졌다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거에도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는 게 지금 엮여 있긴 한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물동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요. 네. 미국의 그런 유통업체들은요. 그러면서 해상우님은 글쎄요, 이게 다시 올라가서 실적이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내외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유럽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저도 얘기 많이 들어봤던 투자은행인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추락을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 추락을 예고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건 국가마다 적용을 하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을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 인플레이션에 2021년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네. 게 첫 번째가 에너지인데 그것도 석유가 대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업에서 나온 그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겁니다.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부분 자체가 전체 인플레이션의 한 60% 정도를 차지를 했고 그중에 대부분이 또 천연가스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소비도 줄이고 그리고 유가 자체도 조금 떨어지면서 네. 인플레는 확실히 좀 피크아웃이 왔다라고 좀 신호를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오늘 또 네. 발표가 예정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뭐 8.0, 8.1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앞이 7자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에 한정을 한다면 이 서비스업과 유가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 미국 인플레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꺾일 확률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이 다 맞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가 제일 정확도가 높았다 정도였던 것 같고 뭐 크레딧 스위스는 채권 쪽에서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곳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고할 만하니까 이렇게 네. 기사에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올 초만 해도요. 부동산 값이 떨어져? 아이 그런 날이 오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인플레 많이 이끌었던 임대료 부분이 네. 확 치솟았던 때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미국은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많이 쓰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집값이 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집을 안 사고 상당수들이 왜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렌트를 하면서 임대료를 몰리면서 임대 쪽으로 몰리면서 또 임대료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판이 좀 정리가 되면서 임대료도 좀 안정이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씩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 이야기대로 인플레이션에 일단 숨 고르기는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숨을 좀 고르다가 2차 인플레이션 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때의 주범은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까지 1차 인플레라고 하면 이 국면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달러가 아주 진짜 슈퍼 달러, 킹 달러였잖아요. 예. 킹 달러였는데도 8%, 9%의 물가 상승이 나왔고 예. 유가도 뭐 지금 죽여봤자 배럴당 80달러, 90달러까지밖에 못 죽였는데 여기에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은 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은 뭐 한두 달 정도 우리가 숨 고르기도 하고 좀 뭐 호흡도 뭐 풀고 하겠지만은 아직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약간 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하여간 이게 있습니다. 달러가 문제군요. 달러가 강세 때도 인플레이션 오고 달러가 이제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약세장에서도 또 인플레이션 한 번 더 온다. 네. 참 평온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인플레이션 추락이라는 단어를 네. 이게 써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네. 근데 추락 조금 심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달러 약세 시에 2차 인플레이션이 오고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걸 저도 네. 동의합니다만 저는 이걸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비정상적이었던 게 정상화되는 거.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고점에서 44% 빠졌거든요. 왜 그러냐? 일단 마구잡이로 사들이니까 네. 가격이 이렇게 갔던 거예요. 예전에 목재가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HMM 때 말씀드렸지만 해상우님이 그랬죠. 배를 못 구하니까 네. 그냥 마구잡이로 구한 건데 중고차가 그랬다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임금이 마구 올랐잖아요. 네. 근데 임금은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못 내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서 인플레이션 추락까지는 몰라도 과도하게 비정상이었던 것들 정상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달러 약세가 모르겠습니다. 요새 유럽이 조금 정신 차려서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의 부분이 있겠으나 좀 과도한 거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연준은 그걸 좀 보고는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플레가 실제로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정책은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한 3달 연속 급격하게 떨어지고 네. 헤드라인으로도
아마 이게 지금 전월비로 0을 계속 찍게 되면 내년 3월이면 앞에가 헤드라인도 3%대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정책적인 변화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물가가 꺾인다, 그리고 금리가 좀 내려간다, 이러면 시장은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까지 바라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그리고 그 전일과 지난 연휴 기간에 시장이 반등했던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가 꺾인 것 때문이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110을 상회했다가 지금 108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한 2% 가량 달러 자체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증시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현재 달러와 유가 이 모든 것들 인플레이션까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저는 이 달러 인덱스, 그리고 환율, 그리고 유가, 또 인플레이션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수요 공급만으로 결정된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수요 공급을 떠나서 이 공포의 심리까지 같이 적용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가 잡히는 데는 시간은 분명히 걸리긴 하겠지만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를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준도 지금 당장은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는 하지만 다시금 좀 시장을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으로 또 빅스텝에서 다시금 통화 완화적인 정책으로 좀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추락을 예고한 은행도 있습니다만은 옐런 장관은 다시금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고 실제로 최근에 유가가 조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달러 인덱스 우리 강 매니저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쉴 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달을 보고 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달러에 딱 제발 떨어져라. 이런 소원이 먹혔는지 108, 107도 보여주더라고요. 장중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게 달러가 힘을 잃게 되니까 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원자재들의 반란이 나와 버렸습니다. 은 그때 같은 왜 경우가 반비례 한다고 말씀하셨었죠? 은 같은 경우는 뭐 7%씩 뭐 올라버렸고요. 그랬어요? 6%씩 올라버렸고 뭐 국제유가도 다시 보란 듯이 또 90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옐런은 여러 구조적인 차원에서 유가 상승 뭐 이런 것도 이야기는 했겠지만 저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킹 달러가 정말 끝나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즉 미국은 이제 달러 약세 시대를 또 한번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뭐 제 나름대로의 통찰을 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나올 주가 랠리는 인플레가 꺾이고 이것 때문에 FOMC 연준이 금리를 덜 올리고 멈추고 이 랠리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상승 탄력은 적다고 보고요. 진짜 크고 세고 빠르게 주가가 버블 같은 상승이 나오려면 달러 약세가 나서 인플레가 오히려 더 나올 때 그때가 그 달러 약세의 힘으로 올라가는 이 주식 상승이 저는 무섭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주가만 차원에서 생활 뭐 이런 거 실물 경제 빼고요. 주식이 오른다고 할 때의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이제 뭐 잡히나 하다가 달러가 약세로 확 돌고 그러면서 인플레가 더 나올 때 달러들이 나가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이런 장을 저는 한 내년쯤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이때 1차가 한번 잠깐 숨고르게 들어간 거고 이제는 달러 약세를 시작한 원자재의 반란을 통한 전 2차 인플레가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때 2차 인플레는 1차 때와는 다르게 주식시장도 나름 조화를 할 거라는 그러니까 즉 고물가주가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실제 주식은 초창기에 이거 상당히 좀 반기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은 유가는 오른다. 늘 반비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를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가에 연동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 약세의 인플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식을 사버리겠다라고 이제 돈들이 가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차원 방정 시기예요. 이게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플레 시기에는 실물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사실 가장 좋은 실물은 돈을 벌어주는 기업이죠. 그게 이제 주식인 거고요. 그런데 과도한 인플레이션,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뭐 다 망가지는 거니까 그걸 금리를 올려서
막 그걸 잡아버리려고 하면 이제 무너지는 건데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적당한 인플레. 어느 정도의 이제 사실 디플레 국면에서는 주식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현금이 왕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인데 약간 이제 원자재는 좀 마일드하게 좀 그 가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이제 소비 여력은 좋으나 그런 이게 소비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인플레이션일 때 기업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고차원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연말 그리고 내년도 시장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옐런 장관이 어쨌든 다시 유가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고 유가가 인상이 되면 인플레가 잡힐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조대로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인플레를 잡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는 데 가장 포커스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금리 75bp 인상하는데 그 페드 워치를 보면 88%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 ECB에서도 금리 인상 75bp를 했었고 연말까지 약 추가적으로 75bp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정도까지 나오면서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해왔던 거에 대해 반발 작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연준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풀어놨던 돈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운임 지수도 수요와 공급이 꼬인 상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풀고 나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항구들은 다 폐쇄가 되어 있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운임 지수도 재화 가격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운임 지수가 먼저 꺾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수요와 공급의 사다리 퍼즐이 맞게 된다면 다시금 인플레도 잡혀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75bp 말씀을 하셨는데 그 9월에 75bp는 이제 다들 예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3번 연속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직면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신감이 반영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고용 지표도 있었고요. 또 서비스업 지표도 확인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을 해도 뭐 충분히 펀더멘털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연준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왔기 때문에 뭐 핵심 인사들의 발언은 들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주가가 한 3일간 뉴욕에 올랐었던 것이 그래도 양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지금 페드 워치도 그렇고 9월 자이언트 스텝은 다 용인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0.5로 깎아줄 거야. 이런 기대는 없이 0.75짜리로 왔기 때문에 꽤 튼실한 상승이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11월, 12월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전월 대비 앞서 우리가 이제 전년 동월도 필요하지만 전월 대비 이 멈춰야 됩니다. 0%라 마이너스가 일단 뜨는 그 정도 확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4%까지 보는 것도 저는 일단은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달러 강세일 때의 4%와 달러 약세일 때의 4%가 실은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이게 충격은 다릅니다. 달러 약세라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금리 인상, 인플레 같은 것들을 이 고물가주들은 좋아라 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달러 약세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달러 강세, 또 슈퍼달러라면은 정말 무너지겠지만 달러만 떨어진다면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또 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계속 한 봅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11월을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4%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3%대 후반 정도에서 멈추느냐 이걸 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일단은 이번에 자이언트 하면은 이제 3.25가 되고요. 11월 1일 날 또 있어요. 11월 1, 2일 날 그때 아마 그 빅 스텝을 하면 3.75가 되고요. 12월에 한 번 더 있죠. 그때 그냥 베이비 스텝을 하면 연말 4%가 되는 게 지금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러면 이제 4%까지는 이미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부담이 됩니다. 원래 이제
그 8월달, 7월달 랠리를 할 때는 네. 연말 3.5에서 지금 4.0까지는 오케이 받아들인 상황에서 이번 4일간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4%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년에 또 올리느냐, 네. 멈추느냐, 그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는 4% 이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몇 시입니까? 오늘 밤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잖아요. 네. 9시 몇 분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장 시작하기 직전 네, 네. 봐주시면 딱 됩니다. 정확하게 9시 반. 네. 그럼 그게 좀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앞에 7자 그리냐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대부분 얘기는 지금 한 8 정도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8.1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이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의 속도냐 아니면 경기 상승의 속도냐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시장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금리 인상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향후 우리가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딘다 하더라도 현재 금리 인상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네. 과거와 비교해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는 침체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발작을 일으키고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뭐 비빌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밖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속도는 너무 빠르다가 지금 시장이 가장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고 과거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대랑 비교를 했을 때도 0.75%씩 3번 올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네.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향후 시장은 더 침체에 올 수가 있겠다. 다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을 선 반영한 지수잖아요. 네.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도 확실히 꺾이지 않았습니까? 현재 뭐 전일자 기사로도 확인을 했는데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 지수에서는 전에 6.2%였는데 현재 5.7%로 0.5%가량 꺾였습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유가에 가장 큰 그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꺾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도 좀 많이 누그러들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지난 7월 발표한 것이 피크아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몇 개월 이내에는 굉장히 뭐 베이비 스텝까지 기대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으로 느려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다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이제 75bp 뭐 다들 예상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로 오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네.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글쎄 우리는 말. 지금 베이비 네. 스텝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 외의 발언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존재 조건을 달죠. 네. 큰 틀에서의 외국계 자금이 이탈한다라던가 뭐 어떤 금융시장의 발작이 일어난다면 빅스텝 등등을 생각해 보겠지만 항상 대답은 현재로선 베이비 스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행의 기조도 쉽게 네.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역대급으로 벌어지게 되는 네. 미국은 4%인데 뭐 우리는 3%, 그래요. 뭐 1%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이 수순인데 이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렇게 벌어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네. 뭐 대거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주식을 팔고 떠난다면 분명 빅스텝으로 따라갈 겁니다. 네. 그러고 환율이 더 튀어오른다든가 네. 이런 문제라면.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글쎄요. 한국은행이 뭐 제가 기사를 찾아봐도 지금 베이비 스텝 이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근데 그게 감당이 되는 수준이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뭐 과거에도 꼭 역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제 환율이 치솟을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부터는 좀 고려를 해보고 모니터링을 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국은행이 연말 지금 금리 컨센서스 3.0입니다. 지금 2.5인데, 근데 미국이 4.0이잖아요. 네. 딱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도 미국이 4.0까지 올릴 것이다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가정이 다 4.0에 일단 다 맞춰져 있어서 그때까지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주변 금리가 만약에 더 오히려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네. 우리랑 대적할 만한 국가들의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 전 세계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전 세계 자금이 100% 다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주변국들과의 금리 차이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우리가 장 쉬고 있을 때 미국 장은 강보합이었고 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오랜만에 가상자산 얘기 잠깐 해볼까요? 이 가상자산도 올랐죠 그때.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시장 전반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신호, 그거에 대한 기대가 많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야. 그리고 향후에는 다시금 양적 완화를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졌던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발행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모든 걸 통틀어서는 금리가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겠다. 그리고 그 금리에 앞서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 되겠다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신호가 적어도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쭉 본다면 이제 하반기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12월까지 장이 좀 괜찮겠느냐, 반짝이라도 좀 올라가는 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흐르겠느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세 가지 관문 말씀을 해드렸었고요. 첫 번째 관문이 우리 추석 연휴 직전 목요일 날 있었던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뒤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첫 번째 관문을 정말 잘 통과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날 하루는 좀 달러도 버티는가 하고 유로와 또 별 볼 일 없나 했는데 그 뒤로 유로가 다시 힘을 내서 뭐 지금 1.01까지 패러티도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1달러 당 1,400원 가까이 간 것 같죠? 예, 하고 우리 그 달러 유로대로 하면은 1달러당 1.01 유로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1차 관문을 잘 통과를 했고요. 2차 관문이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의 9월 CPI가 나오게 되는 거고 3차 관문이 이제 9월 FOMC입니다. 9월 20일, 21일이기 때문에요. 이 3차 관문까지 통과를 해서 우리가 직전 기술적 분석을 말하면 떨어지기 직전이 2,550이었잖아요. 여기를 일단 제친다면 9월 중에 뭐 다시 떨어질지언정 한 번 위를 뚫고 2,600 언근까지 비비고 떨어진다면 저는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이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튀어 올랐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지금 3.3에서 계속 멈춰 있는데 기준금리 9월 20일, 21일 올리면은 기준금리가 3.25잖아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3.3에 멈춰 있다 하고 이게 좀 떨어지면 3.2대다. 이러다가 기준금리가 더 오르고 10년물 국채가 역전되게 되면 이게 전형적인 달러 약세 신호거든요. 그러면 항상 주식은 이 초창기 때는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못 오르고 떨어지는 요 궤적만 되면서 조금 떨어졌네. 예, 킹달러가 끝난다. 뭐 진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저는 당초에 이제 106.8 뭐 이 정도 봤는데 다시 106 밑으로만 내려와 주면 저는 하반기에 한 번 정도의 승부는 우리가 저는 깜짝 반등이라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22 자이언트 요거 이제 그냥 통과했어요. 잘 됐어. 잘했어. 그리고 CPI 8.1이에요. 오늘 밤에 8.1 넘기지 마. 8.1 밑으로는 괜찮고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잘 되고 FOMC 75bp 그냥 가요. 1% 안 돼. 1% 안 돼. 1% 큰일 나. 75까지 봐줘. 네. 근데 10년물 국채 지금 아까 3.35? 3.3에서 멈추고 내려가야 돼요. 그다음에 킹달러 끝. 떨어지면 아마 킹달러도 같이 끝날 겁니다. 같이 끝나. 이렇게 되면 12월까지 랠리가 간다. 뭐 랠리라기보다는 뭐 폭락이라든가 뭐 그런 급락이라든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널뛰기를 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 그 잭슨홀 이후로 미국 시장만 나스닥만 보면 한 8거래일 연속 빠지다가 지금 어제까지 한 4거래일 연속 올랐거든요. 물론 오늘도 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이런 식의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최근에 왜 4거래일 올랐느냐? 되게 재밌는 게요. 최근에 어쨌든 보면은 예전에는 뭐 제임스 블라드라고 하는 전형적인 매파 혼자서 끌고 가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었다면 지금 페드 의원들이 거의 단일 대우로 다 같이 매파적 발언을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4.0까지 나와서 아마 FOMC 이번에 9월에 점도표 찍는 달이어서 점도표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시장이 처음에는 왜 다들 똑같이 매파적이냐, 단일 대우냐 해서 아파하다가 갑자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귀걸이 코걸이라고도 하는데 페드가 네.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똑같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래서 네. 그러면 데이터가 뒷받침돼야겠죠.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유가가 계속적인 레벨이 좀 낮아지다가 9월 들어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곡물 가격은 사실은 또 최근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레벨 다운이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좀 왔다 갔다 그런 변동성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 12월까지의 주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방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밤에 나올 CPI,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8.1 컨센서스 이하로 나와준다면 시장은 적어도 떨어질 일은 없겠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모든 연준의 의원들이 매파적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너무 가파르다. 현재 경기에 어느 정도 오히려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발언이 한 명이라도 나와준다면 이제부터는 연준은 모두가 매파적이지 않아. 그리고 점진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금 강세로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거를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연준이 매파적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변화하는 거는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난번 하단이었던 2270포인트 정도, PBR 기준 0.9배가 2200포인트 정도인데 그 정도가 좀 바닥권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PBR 1배 정도, 한 2600포인트 해서 PBR 0.9배, 1.1배 박스권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70에서 2600 정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연말까지 그런 정도 수준으로 증시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보신 거예요? 네. 자, 그동안 우리 하락장에서 그야말로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던 것이 태조, 이방원 이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체인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주도주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만 놓고 보면 네. 태조 이방원 물론 이제 2차 전지는 올랐습니다만 네. 특히 방산이 좀 많이 빠졌고요. 물론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여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태양광 대장주인 하나솔루션을 좀 빠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2% 넘게 올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마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시장이 갑자기 환호하면서 반등하면서 낙폭과대주가 올라가면 이 태조 이방원은 잠시 좀 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차트를 보세요. 이 태조 이방원의 대표적인 기업들 차트, 특히나 방산이나 태양광 보시면 자 내가 새 돈을 들고 주식이 바닥인 것 같아 해서 들어왔을 때 좀 이따 우리 그 얘기도 하겠지만 55,000원에 있는 삼성전자가 부담이 없느냐? 태조 이방원이 부담이 없느냐? 당연히 지금은 낙폭과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전쟁이 끝나던 어떤 이슈가 있건 간에 조정을 좀 받겠죠. 조정을 받고 나면 또 그들이 아마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랠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남들 다 나가 떨어지는데 혼자 이렇게 치솟은 거는 분명히 부담스러웠고 그 부분의 해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거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거죠?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가장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잠깐 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유가가 또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묘하게 미묘한 어떤 미분적인 차이를 두고 유가가 오를 때 신재생도 같이 갑니다. 이게 공교로운데 그런데 유가가 또 다시 120 갔다가 지금 또 90달러, 80달러가 있어서 유가가 또 오르기 시작하면 신재생이 또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어서 그중에서 태양광, 풍력 또 이런 것들도 저는 여전히 아직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태조, 이방원 여기에는 없지만 자동차 관련한 그런 섹터도 있을 것이고 또 식음료 관련해서 눈여겨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태조 이방원이 어느 순간부터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네. 있는데 이 태조 이방원이 꺾이는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시총 상위 업종들 그리고 고환율 수혜 업종들이 고개를 들 때 태조 이방원이 꺾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왔었거든요. 물론 음식료 업종은 내부에서 환율,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수출 비중이 적은 기업들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좀 많이 달라져 있지만 네. 음식료 자체보다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태조 이방원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커 보인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굵직하게 한번 전망을 해봤으면 요즘에 고민 많은 주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삼성전자 언급 잠깐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58,100원, 여전히 5만 원대예요. 오늘 4.5%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담았던 분들은 야 하셨을 텐데 또 그때 못 담으셨던 분들은 이게 또 기회가 있나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5만 원대면 기회는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회는 당연히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내년도 실적 추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실적을 예측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가장 좋았던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인데 네. 주가는 그 2018년 동안 30%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2021년도 2021년도 실적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2020 작년에 주가 어땠습니까? 네. 엄청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6개월 빠르면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내년 상반기라면 네. 올 하반기가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 상반기 초반이면 올 하반기 초반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네 하면서 한 번 더 빠졌던 거고 어쨌든 올 하반기 안에 주가 바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뭔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사모으시는 분들은. 하지만 이것만 사모으신 분들이 있어서 하나의 자산이라 생각하셔서 모으는 건 좋은데 약간 이걸로 재미있게 통통 튀는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하면 좀 재미는 없으실 수 있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삼전 17조 원 줍줍 개인들이 주워 담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부분 아마 담는 분들이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추는 의미로 담은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요. 근데 지금 고민은 오늘은 좀 올라줬습니다만은 이게 6자에서 5자 그리고 5자에서 4자 그릴까 봐 거기까지 갈까요? 공포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저는 이제 사자로 갈 걱정보다는 네. 이게 시장이 어떤 역설적인 버블, 뒤통수 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못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플레 시대에도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 있고요. 디플레 시대에도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플레 시대에 주가가 올랐던 그 대표적인 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때 인플레이션이 정말 그때도 어마어마했었고요. 기준금리, 시중금리 5%대, 7%, 8%대였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는 못 갔습니다. 네. 그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주식을 리딩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잘 나갔었던 때 2015, 16, 17, 18, 19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물가가 안 올라서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지? 라고 했던 국면에 삼성전자가 치고 나갔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 다 빼고 인플레이션에서의 삼성전자 모습을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계속된다라는 가정을 하면 삼성전자가 인플레이션에서 스타였던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이 정도의 폭락은 저는 보지는 않고 있으나 과연 시장이 다시 갈 때 리딩이 될 수 있을까? 다시 6만 5천 원, 7만 원, 8만 원을 이끌면서 얘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전 좀 약간 회의적이다. 왜냐 앞서 두 변에 삼성전자가 잘했을 때 못했을 때를 보면 시장은 같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폭락이나 더 떨어지진 않으나 이게 다시 또 어떤 2016년, 17년 때 영화를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 놓고 보면 이런 악재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인플레이션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악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연 담을 만한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늘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담을만 한가 이게 그 투자자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큰 욕심 없고 근데 삼성전자라는 그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했을 때 실패하신 분들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관점이라면서 나쁘지 않다. 근데 뭔가 초과 성과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어쨌든 주도주를 잘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주식 투자가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주가 되겠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어쨌든 내년도 안에는 분명히 바닥을 한번 찍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얘네가 또 삼성전자가 또 파운드리에서 또 약간 조금 더 레벨업이 돼준다면 추가적인 뭐 상승 모멘텀도 있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재미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500만 주주라면 카카오 만만치 않죠. 네. 200만 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주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고객분들도 그런데 저는 지금도 당분간은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요. 그런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가 과연 싸느냐 이것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현재 인건비가 아주 급격하게 치솟았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뭐 쿠팡 뭐 이런 여러 뭐 테크 기업들 혹은 새로운 기술주 기업들과 이제 인력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톡 옵션을 많이 지급을 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임금 인상률이 각각 한 38%에서 48%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두 기업 다 임금으로 나가는 이제 비용이 1조 원을 상회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니기엔 정말 좋은 회사.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각각 이제 20%와 10%가 안 나오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PER 혹은 뭐 EPS 등을 비교를 했을 때 밸류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성장 속도도 꺾이고 있고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20%가 채 안 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단순하게 이것을 금리 인상 구간의 멀티플 축소로만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금리 인하 혹은 유동성 완화라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지금 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같이 저점일 때 좀 이렇게 다져놓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매수 단가를 좀 낮춰놓으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기업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면이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게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빅테크들하고는 분명히 레벨이 다릅니다. 이게 내수기업, 어쨌든 내수기업이죠.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는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더라도 두 기업을 좀 분리해서 보면 그래도 뭔가를 조금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합치셔야 된다면 네이버가 낫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카카오는 어쨌든 이게 뭐 키워서 물적 분할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키웠지만 자회사들을 많이 상장시켰어요. 그래서 약간 지주사의 그런 디스카운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정당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또 간편송금 금지 이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나온 법안이 아니에요. 2020년 11월에 나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카오톡 송금 막히는 거 아니냐 이게 왜냐면 선불 충전이거든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돈을 물론 50만 원의 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그 전자거래법 이런 거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게 지금 왜 2020년부터 계류 중인 법안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냐는 거는 어쨌든 이게 그 카카오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치권 아니면 국민 정서 이런 거에서 좀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그래도 하나 좀 늘릴 거면 네이버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대표가 주가가 15만 원 될 때까지는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뭐 그런 기업가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네이버 얘기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장이 빨간불로 2% 이상 상승해 주니까 제가 오늘 경주마 진행하는데 이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가네요. 근데 이게 계속 파란불이고 내려가면 저도 힘이 빠지고 이랬는데 모쪼록 내일 장도 오늘 이렇게 상승
내일까지 가면 랠리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틀 연속 좀 올라줘서 내일도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도 빨간 불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